김민주는 어린 아들 하준이를 홀로 키우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2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액정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밤중에 걸려온 엉뚱한 전화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걸까요? 그는 망설임 끝에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빗속을 뚫고 나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 밤에 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날 밤의 작은 용기가 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을지는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 57분, 민주는 설거지 마지막 그릇을 겨우 닦고 있었어요.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기름때 냄새가 났죠. 진작 잠들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들 하준이가 또다시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데운 샌드위치를 먹이고 20분 동안 바다 파도 소리 ASMR을 틀어주고서야 겨우 다시 잠들었거든요. 폭풍우 소리 외에는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죠. 민주는 손을 닦고 낡은 머그잔에 남은 미지근한 커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랐어요.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귀를 찢을듯 울린 건요. 그는 액정을 멍하니 바라봤죠. 알 수 없는 발신자. 새벽 1시 59분. 그는 사실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어야 했어요.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중에 좋은 소식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강한 직감에 이끌려 수화기를 들고 말았죠. 여보세요?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갈라지고 불안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끊지 마세요. 그냥 와주세요. 송화동 1425번지예요. 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요. 민주는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봤어요. 전화는 끊겼고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 외에는 다시 집안이 정적에 휩싸렸죠. 이 모든 걸 단순히 장난 전화나 잘못 걸린 전화, 어쩌면 나쁜 꿈이라고 치부하는 건 어쩌면 쉽고 당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 그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끌려는 연기가 아니었죠. 마치 목이 터져라 외치는 듯한 날 것 그대로의 절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준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확인했어요. 우주 그림이 그려진 담요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되는 양 곰인형을 꼭 껴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민주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2시 7분. 그가 시동을 걸자 낡은 트럭 엔진이 끙 소리를 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갈랐어요. 송화동 1425번지는 북쪽으로 15분 거리, 마을 위쪽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굽이져 있었고 그곳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저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년 전 리모델링 공사에 쓸 타일을 배달하러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송화동 1425번지는 기억이 없었죠. 내비게이션은 닫힌 대문과 이끼 낀 표지판을 지나 민준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담쟁이 덩굴에 거의 가려진 녹슨 우편함 송화동 1425에 도착했죠. 대문은 없었어요. 진입로는 터널처럼 우뚝 솟은 참나무들 사이로 언덕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죠.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저 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 함정은 아닐지. 하지만 그는 다시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그 안에 무언가가 부서진 듯 갈라지던 그 절박한 목소리. 결국 그는 굽이진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저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대에서 온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이끼로 얼룩진 돌벽, 삐뚤게 매달린 덧문. 현관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노쇠 문고리는 푸른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죠. 하지만 현관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동을 끄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죠. 정적.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실크 잠옷은 비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검고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충혈된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한 손에는 호박색 액체가 반쯤 담긴 크리스탈 잔을 느슨하게 쥐고 있었는데 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마치 전에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보지 않았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아니네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네,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이 주소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분이라고 해서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지나 빗속을 바라봤어요. 잔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묻죠. 내 치료사에게 전화한 줄 알았는데 그녀가 종이장처럼 얇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 걸었나 봐요. 그녀의 무릎이 꺾였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떨리는 몽을 감싸 안아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붙잡았어요. 그는 그녀를 깨진 유리 조각을 지나 안으로 웅장하지만 낡은 거실로 인도했죠. 화려한 벽난로는 차갑고 생기 없이 무너지는 초상화 아래에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푹신한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근처 의자에서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녀는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때때로 사람을 술 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녀의 눈은 너무나 맑았고 너무나 지쳐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긴 침묵 끝에 물었어요. 김민준입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자세히. 그리고 그녀의 시선에서 무언가가 변했죠. 마치 금이 간 거울이 일출의 한 조각처럼요. 저는 박수연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어요. 몇 분 뒤 벽난로 근처 통에서 성냥과 마른 장작을 찾아낸 민준 덕분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방에 온기가 뻗이자 밖의 비도 누그러졌죠. 마치 비도 할 말을 다 한 것처럼요. 수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없이 불꽃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왜 머물렀어요? 그녀가 그를 보지 않고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으니까요.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그 기분 잘 알거든요. 이번에는 편안한 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어요. 그는 갈 시간인지 확신할 수 없어 일어섰어요. 아직 안 가셔도 돼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죠. 좀 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고 인간적이며 머물러 있는 무언가였죠. 아침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폭풍 후의 마지막 고요함을 밀어내면서요. 송화동 1425번지 저택은 대낮에는 덜 으스스해 보였지만 여전히 외로워 보였죠.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창백한 햇살은 낡은 나무 바닥과 몇 년 동안 빛을 잃었던 샹들리에 위로 연약한 빛을 드리웠어요. 민주는 천천히 잠에서 깼고 잠시 자신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몸에 맞춰 모양이 잡힌 안락 의자와 재와 낡은 차 냄새가 방에 가득했어요. 맞은편 벨벳 소파에는 수연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몸은 꼿꼿했고 담요가 한쪽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죠. 마치 잊힌 약속처럼요.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전 6시 52분. 비상시에 하준이를 봐주시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부재중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죠. 그는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곧 집에 갈게요. 그가 부채를 다시 신으려는데 수연이 몸을 뒤척였어요. 머물렀네요. 그녀가 반쯤 뜬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녀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창피하네요. 말하다가 잠들었나 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피곤했을 텐데요. 수연은 담요를 더 단단히 여미고 벽난로에 꺼져가는 불꽃을 응시했어요. 누군가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민주는 망설였죠. 제가 가야 할까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아직은요. 그들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한때 웅장했지만 지금은 먼지투성이었죠. 민주는 찬장 뒤편에서 프렌치 프레스와 아직 밀봉된 진한 커피 원두를 찾았어요. 커피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죠. 수연은 양손으로 잔을 감싸 안고 대리석 아일랜드에 기대 서 있었어요. 마치 손가락뿐 아니라 마음까지 데우려는 듯이요. 여기 전에 와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몇 년 전이요. 일광실에 쓸 석재 타일을 배달했었어요. 이 집인지는 몰랐죠. 수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착이었어요. 정원 온실이요.
어머니는 아름다움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믿으셨죠. 그랬을까요? 수연은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녀가 말한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죠. 그녀에게는 섬세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녹는 것과 얼어붙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송이처럼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어요. 민주는 그녀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상실을 아는 여자라는 걸 느꼈죠. 그녀는 슬픔을 상처처럼 드러내지 않고 갑옷처럼 입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머그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비행기 사고였어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먼저 가셨고 전 다음 날 따라가기로 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고 그 비행기는 와이오밍 상공에서 추락했어요. 개인 전세기고 생존자는 없었죠. 개인 전세기고 생존자는 없었죠. 민주는 시선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잠시 동안은 모두가 그랬어요. 그러다 연락도 끊기고 사람들은 늘 그렇듯 제 갈 길을 갔죠. 전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에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사라졌죠. 그녀가 고쳐 말했어요. 돈은 있었지만 쓸 이유가 없었고 이름은 있었지만 말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멈췄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커피를 마셨어요. 어젯밤까지는요. 제가 패닉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민주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도움을 청한 거죠. 그건 달라요. 수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어요. 그럴지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번호로 전화했죠.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올바른 번호였을지도요. 당신이 의도한 번호는 아니었을지라도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안도감일까? 아니면 의심일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드러워지는 모습이었죠. 오전 중반쯤 수현은 짧게 집 구경을 시켜줬어요. 넓은 복도는 발소리에 울렸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죠. 미소를 띠고 우아한 사람들은 영원히 시간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한 그림 앞에서 민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반은 늑대처럼 보이는 개 옆에 서 있었죠. 소년은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수현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동생이에요? 그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김지훈이요. 저를 깔깔대며 웃게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낄낄거렸습니다. 정말 드문 능력이네요. 그들은 온실에 도착했어요. 유리벽과 지붕은 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햇살은 여전히 기억처럼 쏟아져 들어왔죠. 고사리와 잊힌 덩굴들이 돌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거칠고 단정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더 이상 식물을 키우지 않기 전까지는요. 민주는 그녀를 보다가 흙으로 뒤덮인 화분들을 봤어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누가 본다고요? 당신이요. 그가 떠나기 전 수연은 그를 현관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바람이 스웨터 소매를 잡아당겼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오지 않아도 됐었는데도요. 별 말씀을요. 민주는 망설였어요. 저기 제 아들 하준이가 9살인데 좀 특별하거든요. 지난밤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웃한테 아이를 맡기고 폭풍우 속에 낯선 사람을 보러 갔다고 말했으면 다들 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네요. 네, 그가 말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누군가 와주길 바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다음에 또 와줄래요? 혹시 일 없을 때요. 정원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어디 가는지 묻고 왜 엄마는 다시 오지 않느냐고 묻고 나는 하준이를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에도 커피가 오늘만큼 맛있다면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래 성립? 길고 굽이진 길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백미러를 흘끗 봤어요. 저택은 여전히 기억처럼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텅 비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창문 뒤 어딘가에는 4년 동안 아무에게도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막 누군가에게 함께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며칠은 메아리처럼 흘러갔어요. 민주는 하던 일을 계속했죠. 물류창고 야간 근무, 희미한 잉크로 휘갈겨 쓴 장보기 목록, 하준이의 읽기 연습 돕기.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어요. 단순히 비나 수연의 얼굴을 비추던 벽난로 불빛의 기억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침묵 속에 초대받아 말없이 그 침묵을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은 듯한 기분이었죠. 목요일 저녁, 그는 하준이가 거실 카페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세상의 모든 것을 색깔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빨간 자동차, 파란 구슬, 노란 블럭. 아빠, 하준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떠나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민주는 얼어붙었고 그의 심장이 천천히 죄어왔습니다. 아니야, 아가.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죠. 가끔 사람들은 머무는 법을 몰라서 떠나는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돌아왔잖아. 하준이가 빨간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나 말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그랬지. 그날 밤 하준이가 장난감 소방차 가장자리에 손을 얹은 채 잠든 동안 민주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 한 잔과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음으로 저장된 수연의 번호를 멍하니 바라봤죠. 그의 엄지는 통화 버튼 위를 맴돌다가 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에서 그녀가 받았어요. 민준 씨, 안녕? 그가 말했어요. 전화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괜찮다 보태, 너무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죠. 아무래도 민준 씨가 전화해주길 바랐거든. 혹시 정원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요.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 이상으로 부활이 필요하죠. 토요일 제가 쉬는데 와요. 커피 내려줄게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토요일 아침은 싱그럽고 따스한 초봄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하준이는 꼭 같이 가겠다고 졸랐고 민주는 망설였어요. 수연이 아직 하준이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하지만 아들의 조용한 희망에 찬 눈빛에 그는 그래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조금 넘어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어요. 하준이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낡을 집이 시야에 들어오자 눈을 크게 떴죠. 성 같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들이 노크하기도 전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정원 장갑을 끼고 있었죠. 그 집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생기 넘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민준에게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준이구나. 그녀가 살짝 웅크리며 말했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 하준이는 아빠를 흘끗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성 좋아요. 그럼 온실을 아주 좋아할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온실은 유리와 철골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엉켜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담쟁이 덩굴은 갈라진 유리창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마치 빛의 형태를 기억하려는 듯이요. 화분 속 흙은 바싹 말라 있었고 한쪽 테이블 아래에는 부러진 모종삽이 잊힌 유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저에게 꽃의 라틴어 이름을 가르쳐 주시던 곳이에요. 수연이 테라코타 화분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엄마만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방법이었을지도요. 민주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봐요. 하준이는 조용히 화분 사이를 돌아다니며 잎사귀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지어낸 이름을 속삭였어요. 꿈틀거리는 초록 가시뱀 덩굴, 잎사귀 바다 괴물. 수연은 그가 제라늄이 사실은 슈퍼히어로라고 말했을 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격식 있고 예의 바른 웃음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진실된 웃음이었죠. 너무 놀라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일 정도였어요. 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눈치챘어요. 자주 웃지 않죠?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뒤로는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떤 상처는 말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이곳에는 뼈대가 있네요. 벤치를 사포질하고 깨진 화분들을 치우고 밖에는 새 퇴비 더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혹시 제 정원 건축가가 되어주겠다는 건가요? 무료로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커피는 받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수록 그 세 사람은 조용한 리듬에 맞춰 땅을 파고 치우고 정리했어요.
수연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민주는 하준이가 드물게 하는 행동, 즉 편안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하준이가 수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정원 담벼락 근처에 오래된 이끼 낀 부분을 가리켰어요. 부드러워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카펫 같아요. 그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만져봤습니다. 그러네,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동생이랑 앉아있곤 했어. 동생은 덩굴이 용이라고 이야기 지어내곤 했지. 그 아이도 떠났어요? 수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여전히 여기 내 마음에 찾아와. 그녀는 가슴을 조용히 만졌어요. 하준이도 그녀의 동작을 따라하더니 민준을 올려다봤죠. 아빠,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민준은 수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가.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올 거야. 나중에 하준이가 마당에서 노는 동안 수연과 민준은 뒤뜰 계단에 앉아 제각기 다른 머그잔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이는 정말 특별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있어요. 제가 놓치는 것들을 보죠. 항상 그랬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섬세하고 잘 알아요. 세상은 그에게 시끄럽지만 그는 그래도 귀 기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로맨스는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무언가, 즉 알아봄, 공유된 고요함, 그리고 안정감이었습니다. 민준 씨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가족이 죽었을 때 저도 함께 죽은 줄 알았어요. 침묵이 제 세상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뒀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물었어요. 수현은 온실을 바라봤어요. 하준이가 지팡이로 덩굴을 마복사처럼 조종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이제 침묵에도 친구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차를 타고 떠나면서 하준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수현 아줌마 예전처럼 슬프지 않아. 응, 민준이 뱃미러로 현관에 서서 조용히 손을 흔드는 수연을 흘끗 보며 말했어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 해가 나무 뒤로 저물자 앞길이 더 이상 길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가볼 만한 곳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4월 첫째 주는 계절답지 않은 따뜻함과 함께 찾아왔어요. 남아있던 서리를 녹이고 촉촉한 흙과 막 피어나는 라일락 향기를 가져왔죠. 민준과 하준이는 학교와 일이 끝난 후 이틀에 한 번씩 송화동 저택으로 돌아와 온실에서 늦은 오후를 보내며 천천히 황무지를 길들였습니다. 수현은 방문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 안의 고요함은 형태를 바꾸고 있었죠. 더 이상 부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살아가는 법을 기억해내는 것 같았죠. 하준이는 그녀를 수연 아줌마라고 불렀고 그녀가 식물 이름의 공식 관리자라고 단정했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 칭호를 받아들였고 작은 가죽 수첩에 하준이가 지어낸 식물종들을 적어나갔죠. 민주는 때때로 땀으로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그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웃음이 이제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햇살 아래 세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보고 놀랐죠. 어느 늦은 오후 하준이가 막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쫓아나간 후 수연이 헛기침을 했어요.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민주는 정리하던 깨진 테라코타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죠. 아, 걱정 마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 결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턱시도를 세탁소에 맡겨둬서요. 하지만 그녀가 웃지 않고 장갑 낀 손만 내려다보자 그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준 씨는 이곳에서 몇 시간씩 일하고 고치고 이 공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먼지만 쌓여가는 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민준 씨와 하준이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 오는 게 어때요? 잠시 동안이라도요. 그 말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내 파문이 일어났어요. 수연 씨,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죠. 자선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에요. 민준 씨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집은 너무 오랫동안 무덤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하준이가 여기 오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을 더 원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죠. 그는 그녀 너머 석양의 금빛으로 물든 온실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하준이가 막 피어나는 튤립 옆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해도 좀처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의 일부는 네라고 말하고 싶었고 너무나 간절해서 아팠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 평생 일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린 공짜로 받는 걸 싫어해요. 하준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럼 공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동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집은 복원이 필요하고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땅도 엉망이고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공간의 영혼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단순히 노동력 이상을 가져다 줘요. 의도를 가져다 주죠. 민준은 눈을 깜빡였어요. 대단한 직책인데요. 수연이 마침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목적 있는 거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밤 하준이가 플라스틱 공룡과 미술 작품에 둘러싸인 침대에서 잠든 지 한참 후 민주는 낡은 소파에 혼자 앉아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제안은 진심이었어요. 수현은 누구를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타입이 아니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들의 현재 아파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는 파이프, 들쑥날쑥한 난방, 얇은 창문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통소음. 하준이는 특히 밤에 예측할 수 없는 큰 소리를 싫어했죠. 하지만 그들은 더 심한 상황도 견뎌냈어요. 그래도 거기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의 공간에서? 손님일까? 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무언가일까? 그는 그날 오후 맨발로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완전히 편안해 보이던 하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수연을 상속녀나 은둔자가 아니라 여전히 조용히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는 여자로, 눈을 마주치고 자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던 여자로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하준이 책 몇 권과 기본적인 도구들을 상자에 담아 송화동 저택으로 향하는 굽이진 길을 다시 올라갔어요. 수연은 그가 차를 세우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쇼를 두른 채 벤치에 발을 집어넣고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럼 좋다는 뜻인가요? 그가 트럭에서 내리자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시도해본다는 뜻이에요. 그가 대답했죠.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첫째, 노동력뿐만 아니라 공과금과 유지보수도 돕고 싶어요. 공동 책임이요. 공정하게요. 이어서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준이는 자기만의 정원을 갖게 해줘야 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절대 양보 못할 조건이네요. 그들은 주말에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본체보다는 작았지만 매력적이었죠. 돌벽에 굴뚝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 그리고 희미하게 로즈메리 향이 나는 부엌. 민주는 낮에는 작은 수리 작업을 했고 하준이는 수연의 격려를 받으며 정원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무, 동물, 별들이 어지럽게 뒤섞인 화려한 그림이었죠. 그 일요일 저녁 하준이가 나뭇잎 냄새가 난다고 선언은 베개를 베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든 후 민준과 수연은 뒤뜰 계단에 앉아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연 씨, 이상하네요. 그녀가 나지막히 말했어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느낌, 통제력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들이는 느낌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씨, 아니요. 뭔가를 되찾는 느낌이에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고요함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한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날 밤 보름달 아래 송화동 저택은 이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빛났어요. 소속감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집이나 정원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의 확실한 기쁨으로 반짝였죠. 4월 둘째 주가 되자 저택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비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흙을 갈고 엎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꽃가루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숨결이었죠. 참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돌아왔고 낡은 집조차도 제 무게에 조금 덜 삐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 민주는 하준이의 신나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 게스트하우스 계단을 쿵쿵거리며 뛰어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연과 함께 심은 씨앗들, 해바라기, 토마토, 그리고 수연은 파프리카라고 주장했지만 하준이는 용고추라고 부르는 것들을 확인하러 달려가는 소리였죠. 그녀는 하준이가 달리 믿도록 내버려뒀어요. 그 화요일 아침 수연은 온실에서 두 잔의 커피와 클립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관리인님. 민준이 걸레로 손을 닦으며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죠. 관리인이라 그건 동의할게요. 정원사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에게 머그잔 하나를 건네고 클립보드를 톡톡 쳤습니다. 목록을 만들었어요. 비웃지 마세요. 그는 종이를 흘끗 봤어요. 메모, 스케치, 색깔별 할 일 목록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가장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강박적이었어요. 수연 씨, 이건 천재적이거나 아니면 살짝 미친 짓이네요. 둘 다요. 그녀가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회의실 배치도나 행사 차트 같은 거였죠. 혹시 가족 사업에서 일했었나요? 그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잠시요.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요.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제가 상속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황금 같은 아이. 어렸지만 아빠를 더 많이 닮았죠. 매력 있고 대담하고 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던 아이였어요. 그녀는 낡은 화분 진열대 아래 서랍으로 손을 뻗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햇살 아래 앉아 옷에 흙이 묻은 두 아이의 모습. 정원호스가 옆에 감겨 있었죠. 소녀는 활짝 웃고 있었고 소녀는 수연이었는데 볼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드물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꽃 미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관광객들한테 길을 잇는데 5달러씩 받자고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영리한 아이였네요. 아이는 총명하고 충동적이고 다정했어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걸 기다리지 않고 일찍 비행기를 탔죠. 제가 타기로 했던 비행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의 무게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전 막판에 표를 바꿨어요.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그러고는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아닌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전 남았고 그는 떠났어요. 수연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가 말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잔인한 숫자일 뿐이죠. 그녀는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를 돌봐야 했는데, 엄마에게 약속했는데, 당신은 누나였지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 무겁지만 필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죠. 다시 온전해지는 게 두려워요. 잊을까 봐요.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나뭇잎 스치는 소리로 부드러워지자 민주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준이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마침내 답을 찾은 질문처럼 몸을 웅크린 채요. 수연은 근처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믿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얼어붙었을 때도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당신이 자신을 아낀다는 걸 알아요. 그게 그가 보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 막판에 표를 바꿨어요.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그러고는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아닌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전 남았고 그는 떠났어요. 수연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가 말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잔인한 숫자일 뿐이죠. 그녀는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온이를 돌봐야 했는데, 엄마에게 약속했는데, 당신은 누나였지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 무겁지만 필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죠. 다시 온전해지는 게 두려워요. 잊을까 봐요.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어서 생각 없이 손을 뻗어 민준의 팔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가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뭘요? 남아져서요. 다음 날 아침 공기는 깨끗하고 다시 태어난 듯한 냄새가 났어요.
정원은 이슬에 반짝였고 폭풍 뒤의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과거의 메아리를 내보내고 과거를 놓아준 집에서 잠에 섰겠죠. 그리고 어딘가 조용히 편안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뿌리내렸습니다.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신뢰였죠. 폭풍 이틀 후 해가 돌아왔어요. 황금빛으로 부드럽게 마치 지나간 일에 대해 사과라도 하듯이요. 땅은 그 빛을 탐욕스럽게 흡수했고 송화동 저택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죠. 수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리감이 있었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집안을 움직였어요.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고 모든 적절한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침묵 속으로 쫓아가지 않는 법을 그는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하준이도 눈치챘어요. 토요일 아침 그들이 현관 계단에 앉아 있을 때 하준이는 스케치북을 꽉 쥐고 온실 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연 아줌마 더 이상 웃지 않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다시 웃을 거야. 민준이 아들 어깨에서 나뭇잎을 털어내며 대답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 질문은 민준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왔죠. 아니, 아가, 전혀 아니야. 하준이는 연필을 너무 세게 눌러 심이 부러졌습니다. 수연 아줌마, 제 용고추 좋아했잖아. 여전히 좋아해. 하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집 안으로 걸어갔어요. 나중에 그날 오후 민주는 부엌 식탁에서 하준이의 필체로 된 쪽지를 발견했어요. 삐뚤삐뚤하고 조심스럽고 아직 표현할 모르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수연 아줌마께 아줌마가 폭풍 때문에 슬픈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재미없어서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줌마가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아줌마의 꽃들이 좋아요. 혹시 원하시면 제 빨간 크레용 빌려드릴게요. 화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 하준드림. 그는 가슴이 뭉클해져 2번 읽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이 조용해지고 해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갈 때 민주는 혼자 본체로 향했어요. 그는 수연이 서재에서 등을 돌린 채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가죽 앨범을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주고 싶었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는 2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손가락이 아주 살짝 떨렸죠. 그녀의 눈이 페이지를 훑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깨지지 않고 부드러워졌죠. 하준이는 정말 특별하네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람들을 보죠.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 씨,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폭풍 후에 그녀가 말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닫힌 채 살다가 마음을 여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당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준이를 위해, 수연 씨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준이가 빨간 크레용을 빌려줬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쵸? 그게 바로 하준이고요. 민준이 말했어요. 응, 그게 사랑이지. 다음 날 수연은 직접 크레용을 돌려주러 갔어요. 그녀는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하준이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토마토 식물과 로켓 우주선의 중간쯤 되는 것을 스케치하고 있었죠. 안녕? 그녀가 말했어요. 하준이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죠. 편지 받았어. 그녀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슬프냐고요? 가끔은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처럼 용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다시 크레용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더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빨간색은 강하니까. 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저도 수연 아줌마한테 줄 거 만들었어요. 하준이가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그는 작은 코팅된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마커로 그린 것이었죠.
공식 정원클럽 회원증, 수연 아줌마, 레벨, 용감한 꽃. 그녀는 그것을 훈장처럼 받았어요. 나중에 수연은 작업실에서 낡은 벤츠를 사포질하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어요. 온실을 다시 열고 싶어요. 그녀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요. 민준은 사포질을 멈췄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미술, 정원 가꾸기, 감각 공간. 하준이 같은 아이들과 민준 같은 부모님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요. 그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눈은 온통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죠. 큰 걸음이네요. 더 이상 치유에만 관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뭔가를 되돌려주는 것에 관한 거죠. 지훈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만들어다요. 다음 날부터 수연과 민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전 인맥들에게 연락했죠. 치료사, 교육자, 디자이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상속녀로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수현, 송화동 성장센터 이사. 웹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회의 일정을 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그녀는 정원으로 돌아갔어요. 해답 대신 크레용을 내밀던 아이에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준 남자에게,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삶으로요. 어느 날 저녁, 저택의 오래된 별관을 청소하느라 긴 하루를 보낸 후 민주는 온실로 들어섰다가 화분 진열대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고 빨갛게 칠해진 화분이었죠. 그 안에는 접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나타나줘서, 머물러줘서, 우리가 잘할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조용한 용기의 달인이야. 정원클럽. 그 아래에는 하준이의 손으로 굵게 그려진 배지가 있었어요. 별과 함께 렌치와 꽃이 교차된 그림이었죠. 민주는 웃다가 눈을 세게 깜박였어요. 그러고는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배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 아래 송화동 저택은 이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빛났어요. 소속감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집이나 정원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의 확실한 기쁨으로 반짝였죠. 송화동 저택의 재개장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합창으로 커져갔어요. 한때 고요한 피난처였던 곳은 이제 활기를 되찾은 소리로 웅웅거렸죠.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계획이 펼쳐지는 소리, 그리고 한때 버려졌던 복도를 울리는 웃음소리. 지역 치료사들이 공간을 둘러봤고 교사들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수연이 조용히 온라인의 비전을 공유한 후 기부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그녀는 숨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령이 묻혀있는 건 아니었죠. 수요일 아침 이도윤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뒤뜰에 새로 만든 감각정원 침대에 흙을 싣고 있었고 수현은 어린이 복지 비영리 단체와의 줌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죠. 세련된 검은색 BMW가 자갈길로 들어섰어요. 마치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렸습니다. 맞춤 재킷, 디자이너 신발, 그리고 자신이 어딘가에 속하는지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 민주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아직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모든 것이 조용한 경고음을 울렸죠.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도윤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죠. 당신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군. 정원사요? 뭐 그런 셈이죠. 도윤은 본체를 향해 돌아서더니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수연 씨를 만나러 왔어. 민주는 그를 막지 않았지만 뒤따라갔죠. 수연은 도윤을 보자마자 서재에서 막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도윤 씨. 그녀가 조용하고 읽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신안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 것처럼 팔을 벌렸죠. 수연 씨, 세상에 당신. 그는 멈춰서 그녀를 살펴보더니 덧붙였어요. 달라졌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뒷마당에 자선 프로젝트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가 너무 하얗고 너무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직접 봐야겠더라고. 민주는 복도 근처 뒤에 머물렀어요. 수연은 잠시 그를 흘끗 보고 어깨를 쫙 폈습니다. 자선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한 센터예요. 안전하다고 느낄 곳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죠.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놀랍네. 내가 알던 수연 씨는 흙 만지는 일 안 했잖아. 수연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몰랐던 걸지도요. 도윤이 더 가까이 다가섰고 목소리는 친밀하게 들릴 만큼 충분히 낮아졌어요. 네 이름이 여전히 뭔가 의미한다는 거 알지? 뉴욕이든 파리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낡은 영묘에 자신을 묻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영묘가 저를 구했으니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할 거예요. 민주는 자신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스쳤을 때 말이죠.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네 새 프로젝트구나. 그가 이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잡부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수연이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도윤은 비웃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이곳은 네 가문의 마지막 이름이야. 사람들을, 특히 사연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하면 네 명성이 남은 것마저 망치는 건 순식간이야. 민주는 앞으로 나섰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요. 가셔야 할 것 같네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해결사가 나서야지. 하지만 수연은 더 똑바로 섰어요. 도윤 씨, 그녀가 이제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대리석 벽과 조용한 저녁 식사, 그리고 제 팔에 어울리는 이름들로 삶을 만들었지만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보호받을 필요도 없고 당신도 필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풍이 칠 때도 머물러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말문이 막혔죠. 그가 떠난 후 수연은 말없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민준도 그녀 옆에 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저 남자는 한때 산토리니 해안의 요트 발코니에서 저에게 청혼했어요. 아마 거절했겠죠? 네, 했어요. 민준이 돌아봤어요. 정말요? 6주밖에 안 갔어요. 제 슬픔이 그가 생각하는 제 이미지와 맞지 않았죠. 수연 씨가 요트에 있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래요.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바람이 막 피어나는 덩굴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그녀가 그를 바라봤죠. 과거가 모든 걸 다시 무너뜨릴까봐 걱정해 본 적 있어요. 매일요.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계속 만들어요. 그날 저녁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수연이 낡은 상자를 옆에 두고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사진, 편지, 기념품, 그녀의 과거 조각들이 들어있었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녀가 하준이가 책상 다리를 하고 옆에 앉아 말했어요. 예전의 나에 대한 이야기와 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녀는 하준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라 말했지만 진실을 희석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해 보였지만 차가웠던 사랑에 대해, 편리할 때만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준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상자에서 수연과 지훈의 빛바랜 사진을 꺼냈어요. 웃을 때 아줌마 닮았네요. 그가 말했어요. 수연은 눈을 세게 깜빡였죠.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여전히 그렇죠. 하준이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온실로 들어섰고 수연이 맨발로 꽃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쪽 유리천장은 별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오늘 스스로를 지켰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랬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면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연 씨는 누구로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수연은 손을 뻗었어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요.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죠.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보여줘서요. 그리고 그 순간 유리와 별빛과 다시 피어나는 기억들 아래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되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아침 하늘은 교활하게 밝았어요. 보통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찾아오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죠. 새들은 평소보다 더 불안하게 지저귀었고 공기는 말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무거웠어요. 민주는 그것을 하준이에게서 가장 먼저 알아차렸죠.
아이는 아침 내내 조용했고 시리얼을 먹지 않고 만지작거렸으며 후드티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심지어 그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시나몬 머핀도 만들어졌지만 하준이는 거의 고개도 들지 않았죠. 하준아, 괜찮아? 민준이 옆에 웅크리며 물었어요. 하준이는 작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민준은 그 말투를 알았어요.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죠. 나중에 아침 식사 후 수현은 정원에서 집을 등지고 스케치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청바지에 묻은 잎사귀를 털어내며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죠. 용 고추들이 잘 자라고 있니? 그런 것 같아요. 하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그의 스케치북을 훔쳐보려 했지만 그가 닫아버렸죠. 괴물을 그렸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괴물이에요.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떠난다고 했어? 아니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도윤 아저씨가 왔고 그러면 어른들은 이상해져요. 머무는 법 같은 걸 잊어버려요. 수연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하준아, 내 말 들어봐. 그녀가 그의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죠. 누군가 너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 너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준다면 그건 진짜고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설득되지 않은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오쯤 하준이는 사라졌어요. 민준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죠. 한순간 그는 울타리를 따라 덩쿨을 다듬고 있었고 다음 순간 하준이의 스케치북은 정원 벤치에 열린 채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패닉이 찾아왔죠. 수연 씨, 그는 이미 뛰어가며 외쳤어요. 하준이 어디 갔어? 그녀가 뒤쪽 복도에서 나타났고 눈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방금 정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들은 온실, 게스트하우스, 모든 복도, 모든 옷장을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수연이 연문 잠금 장치의 깨진 부분과 저택 뒤 숲으로 이어지는 진흙 묻은 운동화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숲은 지난주 폭풍으로 빽빽하고 축축했어요. 수연은 민준 옆에서 뛰었고 나뭇가지가 팔을 긁었으며 숨을 헐떡였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이는 낯선 곳에 잘 적응 못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다치거나 몸에 집착하거든요. 뭘 집착할까요? 민준이 눈을 깜빡였어요. 낡은 기찻길, 팸플릿에서 읽었는데 조용함이 가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수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딘지 알아요. 그들은 길을 나눴어요. 민준은 경계를 돌았고 수연은 야생화가 무성하게 피어있는 낮은 능선을 가로질러 갔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봤어요. 낡은 승강장에 이끼 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배낭은 충실한 개처럼 옆에 놓여 있었죠. 수연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숨을 고르며 멈춰섰어요. 하준아.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빨리 찾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숨고 싶었던 게 아니었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는 소매로 얼굴을 닦았어요. 어쩌면 제가 먼저 사라지면 덜 아플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하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의 옆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죠. 그러다 말없이 가디건을 벗어 그의 어깨에 둘러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을 때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제가 먼저 밀어냈죠. 그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네가 빨간 크레용을 줬어. 하준이는 콧물을 훌쩍거렸어요. 그냥 크레용이잖아요. 아니야, 그건 달이었어. 널 보고 있어라는 의미였지. 그리고 있잖아 하준아, 난 널 보고 있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눈이 흐려진 채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도윤 아저씨가 다시 와도요? 특히 그때는 더더욱. 민준이 몇 분 뒤 도착했고 안도감에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준이를 세게 쪄안아 아이가 끽소리를 냈죠. 아빠 정말 놀랐잖아 아가. 그가 아이의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떠날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야. 민준이 말했어요. 내 말 들려? 절대. 수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치 날카롭고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처럼요.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가 도윤 씨가 와서 우리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게 어떤 건지 아이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와서 하준이는 그들 사이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고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였고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오늘 좋았어요. 하준이가 막 잠들려는 듯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수연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요. 하준이가 잠든 후 민준은 온실로 돌아왔고 수연이 바닥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달빛이 그녀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무릎에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물었어요. 지훈이 물건들. 그녀가 말했죠.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밤에 열어볼까 했죠. 그녀는 낡은 수첩과 작은 장난감 나침반을 들어 올렸어요. 시리얼 박스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류였죠. 한때 해적섬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뒷마당에 접힌 지도, 비옷을 입고 흠뻑 젖어 활짝 웃는 그들의 사진. 그는 최고의 모험은 진흙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곤 했어요.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눈이 반짝이지만 깨지지 않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하준이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죠. 용 모량의 손수레도 만들어줬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상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손수 만든 크레용과 색종이로 만든 것이었죠. 수연이에게 너는 용감한 사람, 머물러주는 사람이야. 그럴까요? 그녀는 그것을 보다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서로의 삶에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존재로요.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그럼 머물러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원하는 만큼 오래, 영원히. 괜찮다면요. 그녀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깊게. 긍정처럼, 일출처럼, 길고 긴 폭풍의 끝처럼, 그리고 평화의 뿌리 내린 삶의 시작처럼요. 자정 직전에 집의 마지막 불빛이 꺼졌지만 모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거나 박수갈채처럼 사라지는 종류의 온기였죠. 사랑, 진정한 사랑은 웅장한 선언이나 완벽한 날들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온기였어요. 그것은 존재 위에, 조용한 선택들 위에,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도 머무는 것 위에 지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머물러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빗속에서 찾아와 결코 떠나지 않았기에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그런 사랑이었죠.